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로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김희철입니다. 친절한 아재들의 노동법 뜯어보기 삼김노동법 오늘 세 번째 시간 임금편입니다. 네, 어떻게 두 분 다 휴가 다녀오셨나요? 예, 뭐 휴가는 따로는 안 다녀왔고 네. 애가 어려서 바닷가에 네. 모래놀이 데리고 갔는데 놀이는 안 하고 잠만 자더라고요. 무섭다고 바다에 물에도 안 들어가서 햇볕에서 우산 씌워가지고 잠재워가지고 왔습니다. 아유, 이제 지금 서훈이가 몇 개월이죠? 지금 이제 10월 달에 만 3살, 만 3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제 많이 왔네요. 그렇죠. 사실 만 36개월 이전에는 여행이라는 개념이 성립을 안 하죠. 그냥 밖에서 애를 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뭐 가끔씩 감탄사도 내뱉고 우와 뭐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좀 그런 건 있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인사는 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정의당 구로구 의원 김희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노동해방 노동법률사무소 김요한 노무사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셔요? 우리 유튜브에 점점 뜨고 있다고 그랬는데 몇 분 정도 들어오고 계신 거죠? 아직 비밀로. 아키 씨가 좀 어렵다. 아직은 안 들어오셨는데. 어쨌든 그렇죠. 많은 분들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시간대를 지금 5시에서 6시로 이 시간대 때문이잖아요. 네, 다른 그렇습니다. 이유는 아니고. 네네. 그래서 많이 그렇죠. 참여하실 수 있게끔. 그렇죠. 사실 각자 고정 팬클럽만 들어와도 이게 지금 뭐 그렇죠. 100 단위로 볼 유튜브가 아닌데. 사실 부끄러워서 아직 얘기를 많이 안 하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좀 잘 되면은 짜잔 하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김현 노무사님은 어떻게 휴가 어떠셨어요? 휴가. 네, 휴가 이제 다 잊어버렸습니다. 휴가 다 잊어버렸고요. 휴가 후유증도 끝났고요. 이제 다시 이제 꾸역꾸역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뭐 굉장히 열심히 집중하셔가지고 지난주 초까지는 휴가 후유증 때문에 일하기 싫어가지고 가진 수를 다 쓰면서 일을 미뤘는데 지금 다시 이제 회복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쨌든 오늘 이제 임금편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 8월 5일자로 이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고 또 요새 뭐 대선 예비 후보들이 뭐 최저임금과 관련한 발언으로 뭐 여러 가지 좀 갈등을 좀 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이제 노동자가 좀 알아야 될 임금에 대해서 저희 꼼꼼히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먼저 좀 노무사님한테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임금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글쎄요, 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떠드는 것보다는 오늘 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임금은 아마 관심이 많으실 거라서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에 이제 답하는 방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임금이 2달 이상 밀렸다. 미련을 갖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가끔 이제 막 상담하다 보면은 정말 막 안쓰러울 때가 막 있는데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죠. 뭐 저번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임금이 8개월째 밀렸대. 8개월째. 그럼 대체 생활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랬더니 뭐 사장님이 안 주시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돈 되는 대로 뭐 100만 원, 뭐 100만 원 이렇게 주고. 그리고 그래도 안 되니까 자기 마이너스 통장으로 지금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관둬야죠. 왜냐면은 제가 왜 빨리 관두시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그런 사장님들은요 나중에 돈이 생겨도 절대 체불 임금부터 청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사업을 더 크게 벌려가지고서 이걸 한 방에 뒤집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경영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임금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중요하게 생각했다면은 이미 그렇게 8개월씩 밀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사장님들한테는 기대를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임금이 2달이 밀리면 내가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이제 주 40시간 일하시는 분들은 올해 받으시면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받아요. 최저임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보자면은 실업급여 받는 게 오히려 더 많이 받거든요. 세금도 안 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2달 밀리면 그냥 미련 없이 그냥 그만두시고 실업급여 받으시면서 이직을 고민하시는 게 맞지. 우리 사장님이 뭐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기서 계속 일을 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 얘기부터 하고 싶네요. 맞습니다. 저도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임금 체불 뭐 이런 얘기 하면요. 하여튼 우리나라의 그 노동법, 근로기준법 이게 너무 약해요. 이 처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사실 진짜 있으나 마나 할 정도로 그리고 상징적인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니 이게 이제 임금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런 노동을 제공을 하면 이만큼의 임금을 주겠다는 약속인데 약속을 파기한다, 깬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따른 처벌을 받고 또 손해에 대해서 제대로 배상을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그 금액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파장된 여러 가지 어떤 관계적인 또 심리적인 이런 손해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강하게 이제 그 법적으로 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래서 늘 강조드리지만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반드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을 강하게 해서 제대로 징벌적. 그렇죠. 요새 그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징벌적. 징벌적. 뭐 이렇게 징계, 손해보상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게요. 하여튼 뭐 그런 취지 좀 더 강하게 네. 법이 일하시는 노동자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틀이 되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꼭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예. 김군보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5인 미만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20일이 월급날인데 아직 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장이 뭐 금방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는데요. 네. 일단 한 달이네요. 아까는 2달 말씀하셨는데. 근데 20일이 월급날이고 오늘이 23일인데 이제 3일 밀리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몇 달 밀리셨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3일 밀렸다는 거죠 지금. 좀 정확하지는 않은데 아까 제가 이제 2달 얘기한 거는 네. 그 실업급여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으면 자발적 사직이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원래 실업급여는 스스로 관둔 경우에 못 받는 게 원칙이에요. 가끔 뭐 내가 회사 관뒀는데 왜 우리 실업급여 안 해주냐고 막 이렇게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스스로 관둔 경우에 못 받는 게 원칙이고 권고사직이나 뭐 해고나 이런 경우에 받는 건데 근데 예외적으로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그만둬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거기서 말씀하신 네. 2회의 체불이라는 거는 한 번 체불했어요. 3일 만에 줬어요. 이것도 1회 카운트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체불은 체불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고용보험 업무 편람이라는 데서 고용센터인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실무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체불이라는 것도 뭐 10% 정도 체불은 또 인정을 안 하고 뭐 3할 이상이 체불되었을 3할 거예요. 이상. 뭐 이런 기준들을 뭐 두고 있긴 날짜는 한데 없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가 아까 뭐 말씀 안 드리고 넘어갔는데 이제 뭐 질문하신 내용도 마찬가지고 원래는 법에 임금은 매월 날짜를 정해놓고 1회 이상 지급하라고 하거든요. 정기 지급의 원칙이고 이제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20일이 월급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20일에서 하루만 지나도 임금 체불이에요. 네, 임금 체불은 임금 체불인데 글쎄 이제 저분 질문에 좀 답을 해드리자면은 저건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죠. 법으로는 임금 체불인데 사장님한테 저 밀린 월급 바로 달라고 하면 사실 이제 회사를 계속 다니기 싫다라는 얘기가 되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근데 원칙으로는 임금 체불이 맞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고 우발적인 거라서 좀 사장님 사정을 좀 한번 봐드릴 건지 아니면은 사장님이 아주 상습적이고 습관적이고 고의적이고 의도적이라고 한다면 더 다니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그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는 저런 상황에서는 좀 제도가 더 강하게 저렇게 감히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며칠 동안 안 들어왔다 임금이 그거는 정말 회사가 이제 최종적으로 다른 모든 수단을 써보고 안 되는 상황일 때나 저렇게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급여를 그렇죠. 급여를 좀 미루고 그거는 좀 미룰 수도 있는 것 이렇게 되는데 그게 우리 노동자들은 안 그래요. 그날 다 카드빚 빠져나가야 되지 그동안 돈 빌린 거 좀 나가야 되지 그것 때문에 뭐 약속 미뤄놓은 것 이런 것도 있지 이거 받으면 할 계획들이 다 있는데 그쵸. 엄청난 거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감히 생각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강화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면 또 이제 사장님들은 그럼 사업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금 주는 것 때문에 사업 못하는 사장님들은 사업 안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건 제일 중요한 계획인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뭐 국회의원 출마 선언을 하시더니 좀 이러면- 센 얘기들을 하시고 아니, 평소와는 다르게. 아니, 네. 정도 생각입니다. 뭐 평소에 지역구에서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이시고 그러신 분이. 물론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당연히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식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려고 해요. 임금을 자기 거는 못 가져가더라도 이렇게 지급하려고 하는 이런 사장님들도 있어요.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그거를 그 사장님들의 사업주의 개개인의 상황이나 개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그런 권리가 좌지우지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개개인이 착하든 나쁘든 악독하든 선량하든 어떤 제도적으로 기본 틀을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노동법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뭐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요 메뉴 중에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 보시는 게 있습니다. 상습하는 분들 꼭 상습 사업주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올려놓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에서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들이 아주 상습적이고 습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막겠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아예 공시를 하게 해놨어요. 근데 과연 이게 의미가 있는 거냐? 그렇죠. 내가 뭐 취업할 때 우리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회사 사장님이 임금체불 상습 사업주인지 아닌지 뭐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해 보겠어요? 이게 사실 이제 미봉책이고요. 근데 왜 자꾸 이런 상습 체불이 이루어지느냐? 제가 짧게 좀 뭐 예를 들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뭐 김천 팀장님이 저한테 고용돼서 일을 했다. 그래서 뭐 한 1년 넘게 일해서 저한테 퇴직금을 뭐 한 500만 원을 받아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제가 이제 퇴직금을 안 주고 버티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인철 팀장님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저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를 하는데 저는 끝까지 안 주고 버텨요. 끝까지 안 주고 버티면 어떻게 되냐면은 노동부에서 이제 검찰로 송치하고 뭐 그래서 이제 검사가 기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법으로는 임금체불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실무적인 형량 기준은요. 임금 체불액의 한 10% 15%를 벌금으로 때리는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만약에 500만 원 퇴직금 안 줬다고 하면은 제가 초범이고 뭐 그러면은 한 벌금 50만 원 나와요. 뭐가 나요? 많이 나와야 뭐 많이 나와야 100만 원 나오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벌금은 저는 내죠. 왜냐하면 벌금은 안 내면 그 교도소 들어가서 노역으로 까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벌금을 내는데 벌금은 국가에 내는 거고 여전히 500만 원 퇴직금은 못 받으셨어요. 그건 저한테 별도로 민사로 청구를 하셔서 집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상습 사업주들은 자기 이름으로 그렇죠. 사업을 안 하고요. 재산을 다 빼돌려 놉니다. 그러니까 못 찾아요. 결론은 뭐가 됐냐면은 나는 500만 원 줄 거를 벌금 한 50만 원, 100만 원 내고 떼었다는 거예요. 훨씬 싸게 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 체불을 반복하게 되는 경제적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벌금이 벌금이 더 커야 하고 돼요. 네. 그것까지도 다 아니 국가가 받아가지고 줘야지. 네. 그렇죠. 그렇게 하는 방식이 가장 네. 좋은 거죠. 뭐 체당금 네. 네.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근데 네.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를 해야 그렇죠. 돼요. 그래서 지금은 경영 사정이 악화되면 임금이 최고 수준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제가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호주에서 최저임금 위반한 편의점주에 대해서 벌금을 체불액의 5배를 때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체불액은 한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인가 그랬는데 벌금을 한 3억 5천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벌금을 더 세게 때리면은 당연히 사용자들이 어떻게든 임금 체불을 발생 안 시키려고 자기가 빚을 내서라도 일단 임금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사업을 일으키려고 할 텐데 한국은 이게 너무 솜방망이 처벌하다 보니까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또 RC 그레이드라는 분의 또 질문이 하나 올라왔는데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들어갔대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매월 받아야 될 급여의 80%씩 받았다고 하네요. 벌써 5개월이 넘어 못 받은 금액이 한 300만 원이 넘어간다고 하는데 참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좀 사연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사님?
저거 참 어려운 그러게요. 상황이에요. 네. 지인이라. 예, 일단 지인이라는 걸 빼고요. 네. 내가 이 사람하고 안면 몰수할 수 있는 상황이고 법으로 제대로 다퉈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저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80% 때문에 네, 그런가요? 왜냐면요. 네. 근로 조건이라는 건 당연히 변경이 가능한 거예요. 거꾸로 내가 300만 원씩 받다가 사장님이 350만 원으로 올려서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것처럼 300만 원을 받다가 240만 원으로 깎아서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그렇게 깎을 수는 없다는 조건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지금. 네. 근데 일방적으로 깎았을 때 문제는 곧바로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법적으로 이의 제기를 하고 뭐 내용 증명을 보내시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든지 그렇게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데 저거를 뭐 사장님 아는 사람이고 뭐 그래서 좀 말하기 껄끄러워서 그냥 주는 대로 받았다. 근데 지금 이제 한 5, 6개월 됐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 상태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면은 고용노동부에서 꼭 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거는 이미 뭐 당신이 임금 암묵적으로 계약한 그렇죠. 거다. 임금 동의했다. 깎아서 받는 거에 아. 동의한 거 아니냐. 당신이 동의 안 했다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아니, 다 서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뭐든지. 원칙은 그렇습니다만은 근로 조건을 구두로도 합의해서 변경하는 게 가능하긴 하니까. 근데 저게 좀 너무 장기간이 돼버리면 노동부에서 꼭 그렇게 봐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처음에 이의 제기를 하셨어야 되고요. 뭐 지금 그렇게 많이 장기간은 아니니까 지금이라도 그 밀린 돈을 받으시려면은 최대한 빨리 노동부에 신고를 하시고 다퉈 보셔야 돼요. 네. 그러네요. 너무 좀 안쓰러운 그런 사연이고 지금 많이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비일비재하죠. 네. 비일비재하죠. 근데 이제 법에서 이제 하는 이제 뭐 그런 유명한 격언이 있죠. 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 이게 이제 뭐 냉혹한 노사관계의 현실에서는 좀 너무 지나친 말일 수는 있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내가 이의 제기를 제대로 안 하고 뭐 사장님 사정, 회사 사정 이렇게 봐드리고 막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내 권리를 못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게 너무 아쉬운 사연인 것 같고 어쨌든 빨리 뭐 최대한 신고하셔가지고 답을 찾으시기 부탁드리고 만약에 또 어려우시면 저희 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상담 또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뭐 내용 중에 이제 아까 사전 질문으로 좀 받은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의원님이나 제가 노무사님 그 말을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 언제부터 좀 신고가 가능한가요? 그 뭐 날짜가 뭐 며칠 이상 지나면 신고할 수 있다 뭐 이런 구체적인 날짜가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 재직 중인 상태에서는 임금 지급일이 월 1회 딱 날짜가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네. 임금 지급일에서 하루라도 넘기면은 임금 체불 상태이기 때문에 신고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가 재직을 하지 않고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퇴직을 하면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다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뭐 그달치 월급, 퇴직금, 연차 수당, 기타 등등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청산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하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못 받을 때 신고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퇴직한 이후에 14일 이후에 해라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꼭 그렇게 날짜를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고요. 왜냐면은 뭐 당장 신고를 해도 노동청에서 출석 조사 날짜 잡고 그러는데 2주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냥 뭐 아무 때나 신고하셔도 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퇴직금에 대한 제척 기간은 소멸시효. 예. 소멸시효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일종의 민사 채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임금 채권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3년입니다. 3년. 3년. 그래서 임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퇴직하시고 3년 이내에는 퇴직금 못 받았으면은 그 신고를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뭐 못 받은 게 10억이라고 하더라도 3년 넘어가 버리면 민사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네. 네. 설명 감사드리고 일단 저희가 임금에 대해서 좀 얘기했고 이제 최저임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최저임금은 그 의원님 전문 분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저임금 뭐 취지, 법령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원님이 좀 설명 부탁드리도록 아니 뭐 할게요. 우리는 이미 다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제대로 많이 알고 네. 있고 특히 최근에 한 수년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그렇고 그 이전부터 최저임금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사실 또 최저임금이 많이 인상이 됐었죠. 우리가 최저임금 4,000원대 막 이럴 때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이렇게 좀 이렇게 확 이렇게 하면서 최저임금이 노동자들에게 저소득 특히 그 저소득층에게 어떤 생활의 어떤 기초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최저임금 인상이 어떻게 보면 전 국민들의 임금 인상, 전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의 하나의 바로미터가 된다. 이런 취지로 이런 운동들은 이렇게 쭉 해왔고요. 뭐 법적인 부분들은 뭐 우리도 다 알고 있지만은 80년대죠? 전두환 정권 때 아닌가요? 맞나요?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민주화 이후 세대라서 정부 독재 정권 아니 근데 시절 저도 들은 얘기죠. 저도 네. 이제 뭐 굉장히 젊은 세대인데 생생하실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렇게 네. 좀 들어오고 하면서 그때 이제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였는데 실제로 그때는 이제 그걸 이제 뭐 정부라던가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을 거의 이제 힘에 의해서 이제 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실제로 노동자들이 이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은 노동의 권이 강화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뭐 이제 사회적 관심이라든가 또 이런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어떤 제도가 제대로 확립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90년대 이후 넘어오면서 제대로 틀을 갖추고 사실상 한 2000년대부터 그렇게 작용을 좀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대통령 후보인 그 누구죠? 그 최재형. 네, 최재형 그분께서 뭐 범죄까지 얘기하셨어요. 그러게요. 최저임금을 높여가지고 우리 또 그 어렵게 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영향을 주는 거는 거의 범죄 행위에 가까운 거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그 얘기들도 이제 앞으로 좀 해나가면서 하나하나 반박을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최저임금은 이제 뭐 요즘에 초등학생들도 다 상식적으로 아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최저임금 수준이 워낙 낮았기 때문에 별로 이게 이제 사회적 이슈가 아니었죠. 그 저도 뭐 이제 농사를 한 10년 넘게 하니까 그 초짜 농사 때는 최저임금 교육하면요 정말 교육할 게 없었어요. 우리 최저임금은 4,110원입니다. 내년은 4,320원입니다. 그럼 교육 끝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이제 사회적 이슈로 등장을 했냐면은 계속 이제 말씀하시는 노동계에서 실질 임금 확보를 위한 최저임금 1만 원 운동 뭐 그 전에는 뭐 최저임금으로 밥 한 끼도 못 먹는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이 햄버거 값이 얼마다 이렇게. 상당히 상승되고 그런 와중에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등장하면서 2017년에서 2018년에 최저임금을 상당히 큰 폭으로 올립니다. 결론적으로는 5년치 평균 인상률은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하다는 거였는데 2017년에서 2018년 때는 16.4%인가 올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인상폭이 상당히 컸고요. 그때부터 이게 이제 현실의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최저임금 주기가 만만치 않네. 또는 이제 뭐 최저임금만 받아도 이제 어느 정도 받을만 하네. 뭐 이런 얘기들이 되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최저임금 문제가 노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아주 첨예한 갈등의 아주 대표적인 사안이 됐죠. 그래서 뭐 2017년, 2018년 이후로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라는 얘기가 아주 그냥 본물 쏟아지듯이 쏟아졌고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대선에서는 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없앤 것은 범죄다 이런 워딩까지 나온 거죠.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건 이제 핑계 대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뭐 나라가 뭐 휘청거리거나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사업주들 우리가 한번 제대로 과연 정말 그 최저임금 때문인가 똑바로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사실 그 시기에 2016년, 7년, 8년을 거치면서 우리 전 세계적인 경제 상황과 그 이후에 또 코로나의 이런 상황들 이런 경제적인 부분들 이런 경기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로 있었고 그 과정의 핑계를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돌리기 쉬운 부분으로 돌리는 거예요. 정부가 경제정책을 잘못 쓴 부분들 대기업들이 회사 운영을 제일 잘못하고 뭐 기술혁신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 가지고 뒤처지는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문제들을 그냥 가장 약하고 가장 정치적 발언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이런 문제로 그거를 치환해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이제 쏟아붓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똑바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과연 일자리 문제가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그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정말 그 뭐 편의점이라던가 영세한 사업장에서 고용을 줄였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이렇게 되는 문제인가? 우리가 이거는 한 번만 생각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가장 약한 사람들, 약한 노동자들에게 이런 핑계를 돌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뭐 약간 좀 반대적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이제 턱걸이에 걸린 이제 한계 기업들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좀 이 의원님한테 좀 여쭈고 싶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찌 보면 우리와 같은 또는 뭐 노동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좀 절박한 현실에 빠져 있는데 그런 기업들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열심히 말해주고 열심히 그 대변해주는 정치인들, 정치 세력들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치 세력, 정치인들이 또 이제 기업주들을 대변을 하는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다들 기업주들 중심으로 이런 노동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 패턴들이 많았고 여기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문제 최저임금을 인상을 해야지만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그 목소리를 누가 내주느냐. 사실 동등하게 대변이 되면 아주 그냥 현실적인 아주 표면적인 공정만 봐도 동등하게 그런 입장에 대해서 대변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만 그래도 최저임금 때문에 나라 경제가 휘청거린다고 그러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나라 경제 다 말아먹은 것들도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좀 정말 요즘 말하는 대로 공정한 잣대로 바라보고 그런 발언이나 그런 기회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줄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뭐 저기 롤린이라는 분이 또 이렇게 좀 댓글 질문을 좀 주셨는데 네, 좀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제조업 공장에서 단순 작업을 하고 계시대요. 네, 매번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하는데 제 월급은 3년째 그대로입니다. 일하는 시간도 같고 그런데 급여가 그대로인가요? 올라봤자 몇천 원인데 뉴스에서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경제가 파탄난다 뭐라 그러는데 정작 받는 돈은 그대로고 집값 생활비는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너무 힘듭니다. 네. 왜 그런가요?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는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저는 추가해서 좀 의견을 드리자면 또 질문하신 분과 같이 최저임금 문제를 볼 때 가장 1차적인 원칙은 최저임금은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 생계비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최저 생계비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 뭐 최저임금이 그렇게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어떤 노동자가 일을 해서 빚을 안 지고 기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아까 이제 김인철 팀장님이 하셨던 얘기들은 뭐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뭐 자영업을 하면서 한 명 뭐 고용하기가 굉장히 빠듯한데 어렵사리 고용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최저임금 올린 거 주니까 나는 이 사람보다도 못 벌더라. 네, 이런 부분인데요. 좀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한국 사회가 그만큼 사람 쓰는 거를 별일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고용할 실력이 안 되는데 그냥 어떻게든 저임금에 고용해가지고 사업 벌려가지고서 뭐 나중에 돈 벌면 월급 좀 주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셨던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분들은 생각을 바꾸셔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영세한 자영업자라는 분들도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노동권 보장 수준이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일터에서 쫓겨나고 밀려나서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자영업을 하셨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OECD의 자영업자 숫자를 비교해 보면은 한국이 OECD 평균 한 2배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은 노동권이 보장되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자영업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경제 구조를 좀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질문에 답은 안 드리고 자꾸 뭐 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는 근데 국가 경제가 성장을 하고 전체 파이가 커지는 과정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 30대 재벌의 사내 유모금이 1,000조 원을 돌파했죠. 코로나 때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대기업 대자본들은 지금 이윤을 너무 많이 남겨가지고 이윤을 너무 많이 남겨서 이거 어떻게 주체를 못하고
사내에 비축해두거나 뭐 부동산 투자하거나 자기 주식 사들이거나 이런 식으로 쓰는 돈이 무려 1,000조 원입니다. 1,000조 원. 30대 회사가 1년 이 모아놓은 돈이 이 돈들이 왜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밑바닥에 있는 노동자들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한테 흘러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왜 부익부 빈익빈이 더 격심해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제 정치의 답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님이 이제 뭐 답을 주시면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추가로 이제 좀 질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뭐 어마어마하게 뭐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그러고 최저임금이 대폭 오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까고 보면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별로 안 올렸어요. 5년 평균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못하다면서요. 그렇죠. 첫 번째로 그거고요. 두 번째는 또 최저임금 법을 바꿨죠. 최저임금 법을 바꿔서 사실상 인상 효과를 무력화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PPT를 좀 같이 보시면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일단 뭐 인상률 자체가 뭐 크진 않지만 계속 오르긴 오르고 있잖아요. 뭐 2019년 8,350원 174만 원에서 내년에는 이제 191만 원까지 뭐 올랐다고는 하는데 2018년에 결정적으로 최저임금법을 바꾼 게 있어요. 과거에는 뭐냐면은 최저임금 이상인지 아닌지를 따질 때 딱 기본급만 가지고 따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기본급 말고 추가로 받는 게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한 달에 뭐 10만 원씩 식대를 받는다든지. 교통비. 뭐. 그렇죠. 또는 뭐 교통비를 받는다든지 뭐 한 달에 30만 원씩 상여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가외의 임금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요거를 빼고 최저임금을 따졌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은 그거는 그냥 놔두고 기본급만 올라서 상당히 이제 임금 인상 효과가 있었던 건데 2018년에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법을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앞으로는 달마다 받는 거면 무조건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뭐 식대나 상여금이나 이런 것도 다 최저임금에 들어간다고는 했는데 그걸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이제 노동자들이 반발하니까 차근차근 집어넣어서 2024년이 되면은 다 집어넣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아주 이렇게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늘어가는데요. 이제 표를 뭐 짧은 시간에 이해하시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무슨 내용이냐면은 2019년에서 20년, 21년, 22년 올라갈 때 최저임금이 뭐 월 5만 원, 월 2만 7천 원, 월 9만 1천 원 뭐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이 오른 만큼 최저임금에 그동안에 안 들어가다가 추가로 들어가서 사실상 임금 삭감 효과를 낳는 금액들은 더 많습니다. 완전 조삼모사. 7만 7천, 3만 2천 원 더하면 10만 원이니까 5만 원 올랐는데 추가 산입되는 건 10만 원이라서 사실상 마이너스 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럼 네. 실제로 더 받는 금액이 더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적어질 수 있는데 적어지지 않고 이제 질문하신 분처럼 동결을 시키죠. 동결을 시키고 동결을 시키고 어쨌든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너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을 주는 게 맞다라고 하니까 있는 게 맞다. 그렇죠. 이제 저분은 황당한 상황이 되는 거죠. 최저임금 올랐다고 하는데 왜 나는 최저임금이 안 오르느냐. 근데 이제 개정된 법에 따르면 그게 맞는 상황인 거예요. 법에서 저렇게 딱 정확하게 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은 오르지 않고 휴게 시간을 더 줘요. 아, 그렇죠. 10분씩 더 쉬라고. 그게 사람이 그게 되나요? 퇴근 시간을 땡겨줘요. 뭐 일하는데 원래 6시 퇴근인데 5시에 퇴근해. 그러면 근데 5시 퇴근 되나요? 이렇게 쳐다보고 5시에 가란다고 가네. 그러니까 임금은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면서도 좀 약간 꼼수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게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주 법이 그냥 아예 모든 걸 다 넣어가지고 최저임금은 10%로 이렇게 10%나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실제로는 오르지 않는 이런 신비로운 결과를 만들어내게 그러게요. 좀 너무 억울한 그런 사연. 아니 근데 이제 질문,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다시 또 최저임금을 2024년까지라고 하셨죠? 네. 그 이후에 또 인상을 해서 그런 또 효과들을 가져갈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최저임금 문제를 을과 을의 대립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최저임금은 기초 생계비로서 보장이 돼야 되고 이 재원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지금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 구조를
개선해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내 그 대기업들의 사내 유보금이나 이분들이 부동산 투기로 해가지고 돈을 더 벌어들이는 분 이런 분들 오면 그게 다 어쨌든 그 기업의 이런 노동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벌어들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대기업들이나 이렇게 위에서 다 꾹 쥐고 있는 거죠. 뭐 지금, 그런 부분들. 예, 지금 뭐 최신 통계로는 지난주에 통계청이 이제 가구 소득분이 그 나왔는데 2020년에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1분위가 원래 이제 저소득이고 5분위가 고소득입니다. 그래서 저는 1분위고 이제 의원님은 5분위고 뭐 그럴 텐데 그 5분위만 유일하게 소득이 올랐어요. 네, 부자들만 분이 아니네. 저는 안 올랐으니까. 아유 뭐 저희 의원님 그 부동산 자산 그 본인은 5분위 들어가시죠. 부끄럽지 않아요. 또 예. 5분위만 오르고 1분위부터 4분위까지는 다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떨어졌어요. 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터지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교정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정치의 과제인 거고 의원님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죠. 그렇죠.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그래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나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아니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그런 것들을 모두 독박 쓰는 시스템으로 가면 그 사람들은 좀 내가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우리 흔히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어떤 뭐 체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봤을 때 그 상위에 있는 그런 대기업들이나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데서 더 이걸 옥죄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적인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들. 시장에 대한 개입이 필요한 거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고 또 최저임금을 지키고 그것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데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단기적으로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도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고요. 어쨌든 말씀 최저임금 얘기하다 보니 제가 좀 찾아보니 이제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해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서울시 생활임금에 대한 취지 그다음에 뭐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 생활임금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네. 아까 제가 이제 그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최재형 그 후보가 그 후보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한번 사전 선거운동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셨던 얘기 들어보면 이분은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제대로 아는지 본인이 그렇게 받아본 적이라도 있는지 정말 그렇게 아니면 그렇게 받고 있는 그렇게 하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그 이제 뭐 사업주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얘기를 정확히 듣고 얘기하는 건지도 저는 의문이에요. 이게 하나의 신화라는 거죠. 최저임금 때문에 기업이 어렵고 나라 경제가 어렵고 그것 때문에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하나의 허상을 자꾸 거기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 문제는 여기서 골마가고 있고 이게 문제이고 여기서 부익부 빈익빈은 발생하는데 자꾸 최저임금 이게 문제야라는 말도 안 되는 곳에 얘기를 하면서 언론에서 이런 내용들을 호도하는 거죠. 그냥 거기에 놀아나고 계신 거 아닌가. 제대로 현실을 보지 못하고 현실을 보는 것부터가 제대로 된 정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으로 총망받는 또 아주 지금 저보단 정치 후배시잖아요, 이분이. 그죠? 최재형 뭐 대통령 후보 나오기로 하기 좀 정치 후배시니까. 뭐 경륜이 많이 차이가 나죠. 아니 그래도 정치에 보면. 그러니까 경륜이 정치로서의 경륜이 그렇죠. 제가 그렇죠. 높다는 얘기죠, 많다는 얘기죠. 의원님은 그래도 바닥에서 구르신 게 몇 년인데. 20년인데 처음이라서 저는 그런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잘하시려면 분명하게 현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노동자들의 생활에는 이 현실을 어떻게 들어간지를 보고 그런 정책적인 이야기들을 하셔야 된다. 말도 안 되는 허상 속에서 그것만 보고 들은 얘기로만 하면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좀 이렇게 놀림받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 나오네요. 선배로서 너무 꾸짖지 마시고 잘 타일러서 계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격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제 뭐 워낙 이제 최저임금 문제는 우리나라 주류 언론이나 이런 데서 사실 왜곡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은 가장 단적으로 아까 잠깐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 OECD 2배라고 말씀드렸고 450만 추산하는데 450만 중에 고용원이 없는 저 같은 자영업자들이 300만 이상입니다. 사실 300만은 최저임금 오르면 좋아요. 최저임금 올라야지 저도 수당이 사건 수임을 할 때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300만 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들 또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영업자들은 이런 이제 노동자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자영업자 중에서도 일부 또 아주 그냥 영세한 사람들만의 목소리를 크게 대변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떤 뭐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는 것이죠. 네. 그 저도 이제 그런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 보면은 제가 아는 분이 그 약사인데 전문직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따져 보면 약간 이제 고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분인데 이런 분들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걱정을 해요.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아니 최저임금 충분히 주고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고소득으로 가져갈 텐데 그런 거를 왜 걱정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그런 거를 또 더 좀 이렇게 아껴야 된다라는 그런 이데올로기가 제가 그래서 한번 조언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훨씬 더 최저임금을 통해 가지고 또 그거보다 나은 대우를 통해 가지고 같이 일하는 곳에서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물론 이 얘기가 정말 최저임금 때문에 힘들다라는 그런 논리를 많이 듣고 있는 영세 상황분들 볼 때 야 쟤도 좀 현실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이런 정치적 입장이라는 것은 분명히 어디를 기반으로 하느냐 누구의 입장을 기반으로 하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이런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입장을 말씀드린 거고 이분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건 300만의 그런 아까 뭐라고 자영업자라고 하셨죠? 고용원이 없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들 즉 많은 국민들의 그래?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갖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네.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의 임금 인상 효과를 갖고 있는 거고 최저임금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거보다 더 많이 받는 노동자들도 거기에 맞춰서 임금이 오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전 국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 거다. 그럼 생활 수준이 나아지고 그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나라 경제나 이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이런 구조 가능하지 않냐. 이런 건 우리가 늘 이후로는 들어왔던 구조니까 네. 그런 근데, 의미에서 좀 접근할 필요가 근데 있어요. 아까 그 약사님이 제가 아는 약사님 아닌가요? 그냥 아는 분께 아마 들은 그- 얘기예요. 아마 그럼 고양이 앞에 쥐처럼 얘기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저건 좀 저희가 뒤에 준비한 것들 순서인 것 같아서 좀 이따가 댓글은 이따 좀 질문 말씀드리도록 취소도 할게요. 있네요. 네, 그럼 좀 예. 넣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 의원님 그 서울시 생활임금. 제가 예, 그거 좀 전혀 홍보 동문서답 흥분을 해가지고 동문서답 노동자 편에 서야 된다. 정도껏 하셔야죠. 흥분을 해가지고 말씀드렸고 네. 생활임금은 네.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네. 최저임금만으로는 안 되고 네. 왜냐면 사람이 최저임금 맨날 똑같은 것만 먹고 아주 네. 최소한의 삶만 누리라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걸 넘어서서 어떤 문화적인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또 그 사람들마다 특이성이 있으니까 안전에 대한 욕구라든가 여러 것들을 실현시키려면은 최저임금만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높여서 이렇게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1만 원 선이면 생활임금은 한 1만 2천 원이나 1만 3천 원 선 이 정도가 아마 예, 그러니까 되는 제가 거죠? 확인해 봤더니 예. 그러니까 21년 최저임금이 8,720원, 네. 서울시 생활임금이 1,702원. 네, 그렇죠. 이렇게 되네요. 1만 원을 예. 기준으로 네네. 하면은 또 1만 2천 원, 1만 3천 좀 정도 넘어가네요. 네네. 이게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좀 이것들이 확산돼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게 적용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주 그냥 이런 정책을 선도해야 되는 서울시라던가 어떤 정부 공공기관이라던가 이런 데서만 아직까지는 실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예를 들자면은 정부의 위탁을 받는 곳이라던가 공공기관의 하청 이런 게 같은 경우에 또는 지자체에 입찰을 하는 기업이라던가 이런 데들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이런 그런 제도적인 또 지금은 그런 확산을 위해서 약간 MOU 같이 이렇게 권장을 해요. 적어도 우리 쪽이 하려면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좀 이렇게 생활임금까지 좀 넓혀라. 이렇게는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행정의 어떤 권한으로서 좀 더 이렇게 강화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걸 잘하는 게 이제 대통령 후보 중에 우리가 아까 국민의힘도 한 분 거론해 줬기 때문에 민주당도 한번 거론해 준다면 이재명 후보님이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하다 보면 그런데 약간 이렇게 논란이 생겨요. 그게 과연 권한까지를 활용한 거냐, 그거 넘어서 가지고 한 거냐. 분명히 아마 위탁업체나 아니면 더 많은 입찰하는 데까지 이런 생활임금을 적용시켜야 된다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소송 걸걸요? 저거 구청이 그런 권한 없는데 도가 그런 권한 없는데 저러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송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도들과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고 행정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 뭐 이런 오늘 의원님이 아주 그냥 정치적 방향을 계속 여러 가지 복선을 깔고 암시를 주시고 뭐 그러시는데 아니 저는 이제 뭐 하여튼 뭐 형평성 있게 대선 얘기는 우리 한번 나중에 해보고 나중에 정의당도 한번 얘기해 드려야 저는 되겠네요. 그거는 두 개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네. 생활임금을 실시한 거는 이제 워낙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낮으니까. 지자체에서 실시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이죠. 네. 그게 연구 결과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저임금 노동자들한테는 8,000원 받는 거와 10,000원 받는 게 얼마만큼의 생활상의 격차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최저임금 문제를 접근할 때는 기초적인 생활, 최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인지를 가지고서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게 이제 생활임금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고요. 근데 두 번째는 이제 뭐 의원님이 이제 이거 제도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뭐 이런 그 뭐 대안들 얘기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서울시기 때문에 할 수 있었죠. 재정 자립도 1위인 서울시가 또 공공부문에 있는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그러면 여전히 노동자들 사이에서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열악한 직종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리고 서울시가 아니라 인구가 소멸하고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 같이 어떻게 끌어올릴 것이냐 이거를 고민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지자체 생활임금 제도보다는 역시 법으로 규정되고 있는 최저임금 제도의 내실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 부분은 의원님 생각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오늘 의원님이 좀 정치적인 어떤 방향성 아주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래서 이견이란 건 아니고 왜냐면 최저임금이 그만큼을 지금 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완충의 역할이라도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 법적으로 그게 생활임금만큼이 보장이 된다면 따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재원을 마련해. 왜냐면 이게 재원도 지자체에서 마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주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중앙정부에 대한 법적 투쟁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뭐 대선 앞두고 마음이 싱숭생숭하네요. 연락을 많이 받으시죠? 이제 다음 이제 급여 명세서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올해 이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서 11월 19일부터 급여 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되었는데 법의 취지와 노동자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제 뭐 질문하신 분들도 네. 다 급여 명세서 얘기를 하셨어요. 뭐 네. 황희준님, 김근보님, 왠지 다 뭐 알 것 같은 분들인데 급여 명세서 요구할 수 있느냐 또는 뭐 급여 명세서가 엉터리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제 노무사 이제 한 10년 되면서 10년 동안의 그 차이를 느끼는 게 과거에는 노동자분들이 그냥 정말 회사가 시키는 대로 한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자꾸 어떤 이제 내 정당한 계약상의 권리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한국의 노동법이 얼마나 후진적이었냐면은 지금도 생각나는데 2012년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담을 해보면요. 노동자들이 자기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를 몰라요. 근로계약서는 사인하고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 적이 갖고 있어.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 모르고 나중에 신고해보고 이제 아는 형편이었거든요. 회사는 또 잊어먹어요. 네. 안 갖고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그럼 차라리 괜찮은데 그럼 괜찮은데. 나중에 까보면 비정규직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가 생긴 것도 2012년이었고 그것도 이제 굉장히 늦은 거죠. 21세기 하고도 12년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이 급여 명세서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권리인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일을 하고 몇 시간 일을 했으니까 임금 개선 어떻게 해서 얼마를 준다라는 게 당연히 있었어야 되는 건데 이게 법이 언제 생겼냐면은 올해 생겼어요. 그럼 그 전까지는 급여 명세서를 회사에서 주는 데는 주는 거지만 안 줘도 전혀 불법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법이 생겨서 시행일이 11월 19일입니다. 11월 19일. 그래서 임금 지급 날짜가 11월 19일 이후인 분들부터는 이제는 법으로 급여 명세서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급여 명세서를 못 받으시면 회사에 대해서 이제 과태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게 돼 있냐면은 잠깐 이제 PPT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임금과
뭐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상황 얼마를 주는지,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이 뭐 근로 시간 수, 시간의 근로 시간 수, 휴일 근로 시간 수, 뭐 기타 등등이에요. 이걸 이제 다 적어서 임금 명세서를 뭐 직접 종이로 주든지 아니면 이메일로 주든지 이제 해야 된다. 이 규정이 비로소 생겼습니다. 이제는 최소한 내가 임금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들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상담하면서 뭐 임금이 이달하고 다른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라요. 주는 대로 받아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요.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해 댓글에 대해서 좀 다뤄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그냥 얘기해 볼게요.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는데 매월 급여가 다릅니다.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괜히 사장님한테 물어보면 지킬 것 같아 혼자 고민만 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네, 급여 명세서 나오면 정확한 급여 내역이 나오는 건가요? 추가 수당 비용이나 식비 같은 거요. 네. 예, 저기 이제 나오게 하는 게 이제 네네. 바뀐 법이라는 거죠. 지금은 저도 몰라요. 지금은 네. 뭐 본인도 모르시는데 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뀐 법에 네네.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근로 시간 수, 네. 그다음에 시급, 뭐 그다음에 시간의 근로 시간 수, 그다음에 이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게 돼 있잖아요. 뭐 소득세나 근로소득세나 사대보험료를 사대보험료, 떼기 네. 때문에 그 공제 내역 이런 걸 다 적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하실 수 있겠죠. 뭐 그걸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럼 뭐 과태료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과태료. 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00만 처분해야 원의 돼 있습니다. 과태료. 예. 되게 안 변하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도 뭐 이런 거 근로계약서 안 써주고 그러면 500만 원. 그때도 5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다른 거 다 오르는데 왜 과태료는 예. 그렇게 안 근로계약서는 이제 참고로 이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벌금. 요건 이제 과태료라서 행정처분에서 좀 다르긴 한데 네. 차라리 과태료가 나온 면이 있어요. 과태료가 차라리 오히려 좀 세게 때리고요.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장님들 고소고발을 많이 한 사람인데 검찰에서 이제 기소 결과 통지서 받아보면 보통 한 벌금 30만 원, 50만 원 때렸더라고요 검찰이. 네. 그러게요. 그리고 질문 하나 더 있는데 이제 항희준님이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근무한 지 2주 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급여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급여 네. 명세서가 그 교부 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네. 현재는 뭐 급여 명세서를 안 줘도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2021년 11월 19일 그 이후에는 반드시 줘야 되고요. 반드시 줘야 네. 되고. 네. 지금은 이제 내 정확한 월급 내용을 확인해 보려면은 노동부에 신고를 해보셔야죠. 또는 네. 노동부에 신고할 거니까 빨리 알려달라고 하면 이제 대부분 알려주시니까 뭐 그렇게 해결을 하시든지 하셔야죠. 네. 그게 뭐 급여 명세서 관련해서 의원님 뭐 혹시 준비하시는? 아니요. 급여 명세서는 뭐 이번에 네. 새롭게 네. 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노무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11월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구의원님들도 급여 명세서를 받나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통장에만 잘 들어오는지만 보지 아. 급여 명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11월 19일 이후에 한번 제가 보려고. 네, 국민의 세금을 지금 공무원들 하면서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잘 해놨을 텐데 네. 못 봤어요. 사실 그리고 그 집에서 보면 안 돼서 한 5년 제가 이제 재선 7년 동안 그 하나도 안 오른 걸로 지금 집에 정말요? 돼 있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나머지로 이제 기름값도 하고 하니까 아. 알면 안 되거든요. 사실 7년 동안 제법 올랐죠? 몇십만 원 올랐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기 네.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음. 문제집 값으로 이렇게 좀 남겨가지고 이렇게 결혼하고 나서는 또 이걸 또 뭐 안타깝습니다. 보시면 안 되는데 이거. 그게요. 어쨌든 뭐 오늘 임금에 대해서 다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요. 어떠셨어요? 오늘 말씀하시면서 뭐 특별히 추가적으로 또 이렇게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갈수록 분위기 좋아지죠. 뭐 이제 팬클럽 분들만 다시 돌아오면 방송이 성황리에 되지 않을까 뭐 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저는 우리 아까 최재형 후보님 네네. 얘기 나왔는데 이렇게 노동 관련된 이야기 좀 물론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네. 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제 거기서
까드리거나 관점을 조정해드리거나 아. 또 그런 후배들에게는 앞으로 잘하시라고 격려 차원에서 뭐 방향을 잘 알려줄 수 있으니까. 뭐 성렬이 형이나 네, 그렇죠. 아마 윤석열 형님이세요? 아, 그분도 저보다는 정치는 뭐 후배이기 후배니까. 때문에 예. 제가 오늘 뭐 특별히 아주 네. 특별히 최재형 네. 후보가 눈에 밟히시는 근데 것 이제 같아요. 법적으로는 선배이시잖아요, 윤석열. 아니 저는 저하고는 뭐 노동법 따로 하시니까 그럼 또 분야가 다른가요? 네, 저는 노동법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여튼 뭐 네, 정치로는 그러니까 뭐 정치로는. 후배시니까 네. 제가 삐약이 병아리 저한테 뭐 물어보신다면은 많은 지도 편달 해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너무 또 세게 꾸짖지는 마시고 근데 이제 다른 후보들은 또 뭐 정치 오래 하신 분도 계시니까 특히 두 후보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네. 안철수 후보도 제가 좀 말씀드려요. 당내 후보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나중에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후보들에 대해서. 다음 달. 네, 다음 달.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뭐 한창 성토를 하시더니 왜. 하늘을 우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어쨌든 뭐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제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뭐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노동, 아하. 네, 플랫폼 노동으로 이제 다루려고 하고요. 이렇게 보고 계신 시청자님들도 그 플랫폼 노동 관련해서 댓글이나 뭐 이런 거 남겨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다음 달 방송에서도 더 알찬 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노동 네. 어려운 주제네요. 그 위원님 어려운 주제인데 뭐 어떻게 잘 준비를 하셔야 예, 될것 그래서 좀 같은데. 책도 읽고 있고요. 예. 그 노동 현장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 변화에 대해서도 또 잘 알아야 돼요. 공부하는 구의원. 예, 공부한 말랑말랑한 노동을 위하여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준비 잘해가지고 다음에 또 충분히 재미있고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네, 오늘 이렇게 화이팅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는 건가요? 네. 네, 끝내겠습니다.